일부 느림의 시작과 첫사랑. 나는 지금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다. 낡은 가죽 커버는 손때가 잔뜩 묻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난다. 그 안엔 과거의 내가 있다. 검정 고무신, 헐렁한 무명 저고리, 그리고 한 여자아이를 어색하게 바라보는 눈빛. 그 시절 나는 느렸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소심했다. 그때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김춘자. 하얀 교복에 머리를 단정히 따은 소녀. 첫사랑이자 인생 전체를 함께한 단 한 사람. 1955년 충청남도 예산군의 작은 마을. 새벽이면 안개가 자욱했고 닭이 울면 하루가 시작됐다. 논밭 사이로 난 흙길은 비 오는 날마다 질퍽였고 아이들은 맨발로 그 길을 뛰놀았다. 구슬치기, 땅 따먹기, 나무칼 싸움. 도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지만 이 마을의 시간은 느리게 천천히 흘렀다. 나는 마을에서 제일 느린 아이였다. 말도 느릿, 손도 느릿, 걷는 것도 느릿했다. 선생님은 늘 내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씀하셨다. 만드가 또 느려 터졌냐? 좀 빨리 좀 해라잉.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천천히 해야 제대로 되는겨. 그 느림이 내게는 위로였다. 무엇이든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나는 세상의 작은 결을 하나하나 느꼈다. 친구들은 답답해했지만 가끔은 내 옆에 와 앉아 조용히 같이 앉아있곤 했다. 말이 없어도 편했던 것이다. 그녀를 처음 본 건 장터였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열리는 5일장. 국밥집에서 김이 오르고 뻥튀기 기계가 펑 하고 울릴 때였다. 문방구 앞에 한 여학생이 자전거를 세우고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고 눈빛은 단단했다. 시내에서 전학 왔다는 소문이 돌던 그 아이였다. 나는 그 순간 멈췄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기분. 머리카락 끝에 반짝이던 햇살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그녀가 자전거를 세우고 문방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어딘가가 처음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유 없이 문방구 앞을 서성였다. 하루는 연필을 사러, 하루는 지우개를 사러. 딱히 필요도 없는데 말이다. 그녀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좋았다. 말도 걸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슬며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춘자는 늘 조용했다. 수업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고 급식 시간에도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손끝의 움직임은 섬세했고 눈빛은 자주 멍하니 멀리를 바라보곤 했다.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다. 느림. 말이 없는 대신 오래 바라보는 사람. 몇 달 후 봄운동회가 열렸다. 마을 전체가 들떴다. 아이들은 운동복을 입고 부모들은 김밥과 수건을 챙겼다. 나는 달리기 종목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선생님이 마구잡이로 넣으셨다. 나는 느렸다. 달리기에 자신이 없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나는 순식간에 뒤처졌다. 다들 앞만 보고 달릴 때 나는 땅만 보고 있었다. 결국 꼴찌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물을 건넸다. 춘자였다. 괜찮아요. 꼴찌도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내 느림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받아 마셨다. 목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동안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말은 별로 없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같은 벤치에 앉았고 같은 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춘자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었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다. 어린 왕자, 데미안, 장발장 같은 책들을 읽었고 나는 그녀를 따라 도서관에 가서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단어씩 더디게 읽었다. 이건 천천히 읽을수록 좋아요.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내 느림이 방해가 아닌 때였다. 하지만 세상은 느린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춘자의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고집세기로 유명했다.
그는 도시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딸에게도 그런 삶을 원했다. 농부의 아들은 그 꿈의 걸림돌이었다. 어느 날 춘자의 집 앞에서 고성이 오갔다. 그 느려 터진 놈이랑은 절대 안 된다. 춘자는 울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어귀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내 손바닥 안에서 떨렸다. 그냥 우리 떠날까?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부 도망가 서울살이 고난가 동행 1957만 1965 1957년 6월의 어느 흐린 밤이었다. 장마철이었고 논길은 질퍽했다. 우리는 자전거에 가방 하나와 보따리 하나씩을 실었다. 춘자는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나는 자전거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두려움과 설렘, 걱정과 기대가 뒤엉켜 있었다. 기차역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시골의 어두운 밤길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췄다. 우리는 마침내 기차역에 도착했고 막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천천히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객차 안의 냄새, 낡은 나무 바닥, 덜컹이는 소리조차 지금은 그리운 기억이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해는 이미 중천이었다. 도시의 공기는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거리엔 차가 쉴 새 없이 오갔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가 옆에 있었다. 우리는 종로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며칠 묵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며칠만 버티면 뭐라도 잡을 수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은 우리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춘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장 문을 두드렸고 나는 공사장을 전전했다. 하루는 제당 공장, 하루는 철공소 앞. 면접이라도 보는 날이면 서로 웃었고 탈락하면 말없이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인력시장 앞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시작했고 춘자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게 되었다. 일당은 적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다. 반지하 습기자욱한 방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다. 방 한켠에는 중고로 산 재봉틀이 있었고 다른 쪽엔 춘자가 접은 이불이 니틀리 놓여 있었다. 창문은 작고 바람도 잘 들지 않았지만 밤이면 서로에게 기대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루는 벽돌을 나르다가 손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흐르고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춘자가 뛰어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따뜻한 물에 씻기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하객도 사진도 없었다. 창백한 조명 아래 나는 그저 그녀의 이름 석자를 따라 적었다. 서툰 사인이었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기록이었다. 겨울은 혹독했다. 방 안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춘자는 손이 갈라졌고 나는 허리가 휘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끼 밥을 나누며 웃었다. 춘자는 종종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만득 씨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눈동자 하나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나는 기술을 배웠고 춘자는 동네 아이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포장마차를 열었다.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3명뿐이었다. 한 달을 버티고 2달을 넘기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춘만포차라는 간판은 우리가 직접 써서 걸었다. 낮에는 춘자가 국물을 끓이고 나는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왔다. 저녁이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우리는 웃으며 어묵을 건넸다. 춘자는 손님들 이름을 기억했고 나는 술잔을 따라주며 세상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지나가다 말했다. 아니, 그 느려 터진 만드기가 이렇게 장사를 잘할 줄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느려도 괜찮잖아요. 대신 오래 가니까요. 포장마차는 점점 유명해졌다. 우리는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고 식당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엔 시장에서 천천히 재료를 고르고 저녁엔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했다. 바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느리게 살았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3부 자수성가와 노년의 회상 1965현재 1965년 봄 춘만포차가 춘만식당이 되었다. 단촐한 식탁 3개, 스테인리스 국자, 손으로 쓴 메뉴판. 우리는 한 땀 한 땀 가게를 꾸몄다. 아침엔 육수를 끓였고 점심엔 허리 한번 못 펴고 음식을 날랐다. 저녁이면 하루를 정리하며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포장마차 시절보다 손님은 늘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고 퇴근길에 들르는 단골들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했다. 정 과장님, 오늘도 소주 한 병. 하면 웃음이 오갔다. 그 느긋함이 사람들을 붙잡은 것이다. 장사가 잘 되자 옆 가게를 인수했다. 방 한 칸은 우리 둘의 쉼터가 되었고 나머지는 식당으로 개조했다. 밤에는 춘자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고 나는 바깥에 서서 식당 간판 불을 켜놓았다. 고요한 밤, 나는 늘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1969년 첫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우리는 눈물을 쏟았다. 너무도 힘들게 얻은 생명이었다. 춘자는 아이를 안고 말했다. 얘 이름은 천이야. 하늘이 준 기쁨. 천이는 우리 삶의 속도를 더디게도 깊게도 만들었다. 그녀의 울음에 함께 깨어났고 첫 걸음마에 함께 울었다. 우리 식당은 잠시 규모를 줄였다. 낮에는 장사, 밤에는 부모 노릇. 피곤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큰 가게를 열었다. 종업원을 두고 메뉴도 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쁜 손보다 따뜻한 손을 우선했다. 나는 손님들 테이블을 돌며 밥은 입에 맞으세요? 하고 묻곤 했다. 춘자는 여전히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있었다. 1980년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우리는 번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천이는 대학에 갔고 둘째 아들은 기술을 배웠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 왔다. 시끌벅적한 집, 부엌에서 튀김기름 냄새가 올라오면 손주들이 뛰어왔다. 나는 종종 옛 생각을 했다. 눈길을 달리던 밤 자전거 뒤에 탄 춘자의 뒷모습, 기차 안에서 꼭 잡았던 손. 그 모든 장면들이 흑백 사진처럼 떠올랐다. 기억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그때를 붙잡고 있다. 춘자는 흰 머리를 가지런히 넘기며 자주 말했다. 그때 도망 안 갔으면 어땠을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으면 나는 아직도 너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걸. 춘자는 가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어려웠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삶. 느렸지만 끝까지 나란히 걸어온 여정. 우리는 몇 해 전 가게를 접었다.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들과 놀거나 종이 신문을 나눠 읽는다. 아침이면 같이 시장을 걷고 밤이면 서로의 등을 쓸어주며 잠이 든다. 손주가 어느 날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결혼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느려서 말도 못했단다. 그런데 말이지 할머니가 기다려줬어. 춘자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결국엔 내가 잘한 선택이었지. 나는 다시 사진첩을 펼친다. 낡은 앨범 속 뿌옇게 변한 사진들. 춘자가 손을 얹고 말한다. 이게 우리야. 젊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느리고 서툴렀던 우리. 하지만 끝까지 함께였던 우리. 지금 세상은 빠르다.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오고 한두 마디로 사랑이 시작되었다가 끝난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릴 때 우리는 아직 서로를 바라본다.
내 발은 느리지만 춘자와 걷는 이 길은 참 따뜻하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생각한다. 빠른 세상에서 느려도 좋다. 누군가와 끝까지 함께라면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